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영토 분쟁의 목적. 2. 한국의 엄청난 양의 화이트 오일. 3. 시진핑의 더러운 계획이 파산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의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중국은 최근 인구수 1위라는 타이틀을 인도에게 넘겨줬습니다. 통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2년 안에 확실히 인도는 중국을 넘습니다. 인도의 신생아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기 때문이죠. 유엔은 지난 2019년 보고서에서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는 시점을 2027년으로 봤지만 4년 앞당긴 올해부터 인도는 중국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인구수라는 타이틀은 분명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 최근 인도는 더 무서운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광물 덕분인데요. 지난 2월 10일 인도 정부는 인도 지질조사연구소가 인도 북부에서 59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도 북부 레아시 지역에서 발견된 리튬 매장량은 약 590만 톤으로 인도에서 21세기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 매장이 확인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현재 전 세계는 리튬 확보를 위해 목숨 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이 리튬이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인도는 정말 무서운 국가로 변모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공식 확인된 리튬 매장량은 총 8천만 톤인데 이 중 사용 가능한 양은 고작 1/4인 2천만 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매장된 리튬이 이용 가능하다면 인도는 순식간에 세계 2위이자 전 세계 매장량의 1사를 차지하는 국가가 되죠. 그런데 이제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명분이 생기게 될까요? 21세기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이 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현재 대기로 유명한 경북 울진에서 리튬 개발을 위한 매장량 분석을 한참 진행 중인데 의회 분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리튬의 일부를 추출해서 검사했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 울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재빨리 재편된 상황입니다. 2019년 고작 200만 대에 불과하던 전기차는 2020년 300만 대, 2021년 570만 대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22년에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802만 대로 전년 대비 71%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된 자동차 10대 중 1대가 전기자동차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추세는 더 급격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유럽 등에서는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의 핵심이 엔진이었다면 전기차의 핵심은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즉 2차 전지인데요. 휘발유나 경유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충전된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은 곧 전기차의 성능을 의미하며 배터리의 핵심이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시대의 필수 광물로 전 세계에 아주 미량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광석과 염수 소금물 상태로 존재합니다. 광석 리튬은 호주나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에 대부분 매장되었고 염수 상태의 리튬은 중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에 대부분 매장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등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리튬 없이는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튬을 두고 하얀 석유, 하얀 황금 등으로 부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가진 국가는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중남미 국가들로 전 세계 추정 매장량의 56%가 집중적으로 매장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볼리비아가 23.6%, 아르헨티나가 21.3%, 칠레가 11%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죠. 그래서 다음 시대 기업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한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거대한 소금 호수인 옥브레 무에르토 함버 미워토를 사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리튬은 소금물 상태와 광석으로 매장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국에서 광석 상태에 리튬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태백산 부근에서 지하자원 조사를 실시한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지하자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리튬 매장 여부는 단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죠. 그래서 자원빈국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드론, 알 등을 포함한 탐사 기술이 발달한 만큼 대대적인 광물 탐사를 시작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19년 연말부터 휴광 및 폐광 등에서 리튬을 찾기 위한 탐사를 시작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광산 33개를 대상으로 리튬 매장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 6곳에서 리튬 광석을 찾았는데 정확한 매장량은 추후 심층 탐사가 필요하지만 드론을 띄워 심층 탐사한 경북 울진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죠. 리튬 광화대를 확인한 즉시 지지려는 울진 보안광산에 드론을 띄워 탐사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리튬 규산염의 일종인 리튬 레피돌라이트 홍모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일부 채굴에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세계 최고 리튬 광산으로 유명한 호주의 그린푸시보다 품위가 2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다만 이 보안광산 주위에 금강송 보호구역이 있어 직접 채굴에 기반한 매장량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재청과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채굴 없는 물리 탐사로도 매장량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지련은 올해 안에 매장량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만약 매장량 분석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측정해 채굴 여부가 결정될 텐데 기대했던 것보다 매장량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채굴하게 되더라도 한국은 이를 활용해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 등 2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데다 채굴과 동시에 성실한 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리튬 강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2025년이면 반도체 산업마저 뛰어넘는다는 배터리 산업은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정성이 늘 제기됐지만 만약 한국에서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그날이 온다면 이런 불안정함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에서 잠시 언급했듯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리튬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고농도 리튬 약 22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아르헨티나의 소금호수 옴브레 무에르토 광건을 인수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소금호수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는 소금호수에 광건을 사들인 즉시 리튬 매장량 검증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세계 업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미국의 몽고메리 어소시에이츠가 국제공인 규정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소금호수에는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 톤을 훨씬 넘어서는 1350만 톤 탄산 리튬 기준임이 확인됐죠.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고려하면 포스코가 최소 28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30년 동안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며 누적 영업이익만 수십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난 2022년 3월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지난 10월 2단계 사업 투자도 결정되면서 2024년까지 5만 톤까지 생산 규모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포스코는 염수 리튬과 광산 채굴,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합쳐 2030년까지 리튬 생산 능력을 연간 30만 톤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50만 톤의 리튬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는 몇 대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 대니까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소금호수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금호수의 리튬 농도란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1리터당 921mg의 리튬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르헨티나 소금호수 중 최고 수준이며 마그네슘 등의 불순물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세계 최고 생산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구나 최근 몇 년 사이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7월 1톤당 560만원이던 중국산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은 2022년 2월에는 8,400만원으로 올랐고 연말에는 약 1억 1,100만원까지 급등했습니다. 1톤당 약 1,300만원일 때 포스코가 약 35조 원의 미래가치를 지냈다고 보도했었는데
그 10배 가까이 뛰었으니 이제는 350조 원의 미래 가치를 지냈다고 보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2023년 울진에서 매장량 평가가 끝나면 이제 채굴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아르헨티나에 한국에 새 땅이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아르헨티나가 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인데요. 이란의 국가 목표는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단일 국가를 건설한 것으로 강력한 군사적 무장을 제1의 목표로 내세우며 자체적인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개발을 최우선 국책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제재를 받고 있어 현재는 이란과의 모든 교류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우선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 GDP는 2,200달러로 베트남의 국민소득 2,800달러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2,600달러보다도 낮으며 심지어는 아프리카 가나의 2,300달러보다도 낮습니다. 이란은 상상 이상으로 가난한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을 통일해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은 몇 년 전부터 한국을 향해 예약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갚으라며 재촉하고 있습니다. 70억 달러는 우리 돈 9조 원 수준으로 한국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란에게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한국이 이란에게 석유를 수입하고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거래한다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달러를 이용하는 결제망에서 퇴출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란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고립을 자초하고 더 나아가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출입을 차단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게 배타적이었던 이란이 최근 동맹이라 믿었던 중국에게 뒤통수를 당한 뒤 한국에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수주의 언론사에서는 지난번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출입하는 한국 선박을 납포해서라도 동결 자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등 강경한 주장을 했었지만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면서 한국에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크게 대인 이란이 무슨 이유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쏠린 틈을 타 이란과 거래하던 기업들이 미국 재무부에 의해 무더기로 발각되었고 한국 시간 7월 11일부터 제재가 실행됩니다. 여기엔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 11곳이 포함되었는데 그동안 이란이 자랑하던 회색지대 무역이 미국에 의해 완전히 파악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란의 석유부 장관은 미국이 생각할 수 없는 경로로 원유를 판매하고 있다며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회색 시장은 공식적인 석유 거래소를 통한 판매가 아니라 추적과 감시가 어려운 직거래를 이용한 시장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색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언제든 제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공급자인 이란은 정식으로 판매되는 국제 원유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상당수는 해상에서 한적하여 중국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이란산 석유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20% 이상 낮게 부르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상당한 반사의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측이 이란과 비슷하게 시장 가격보다 헐값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공급해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는 시장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로 풍족해진 중국은 이란산 원유는 러시아산보다 유통거리가 길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며 러시아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이 아니면 석유를 대량으로 수출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국제표준 가격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 원유보다 저렴한 가격의 헐값으로 석유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란이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산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자 중국은 러시아를 압박해 이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 말하던 러시아와 이란을 이용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와중에 이란은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핵심 고객이던 한국에게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출 대금은 나중에 제재가 풀리면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에게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느니 한국과 같은 기존 거래국들에게 막대한 양의 석유를 시장 가격에 외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물가 기조 1차적인 원인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곡물 가격부터 공산품 가격까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되기에 외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지금처럼 폭발적인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란이 현재 제재를 받는 국가이지만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 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으로 낮춘 뒤에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으며 미 국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상황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에너지 가격은 대부분 제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재 완화 운을 띄우자 이란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란의 석유 장관은 석유 매장량 3위인 자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게 국제 원유 가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란이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면 핵 개발 포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돌려받지 못한 석유 결제 대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한국으로 우러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때 한국은 이란산 석유를 20% 가까이 수입했을 정도로 큰손 국가였기에 이란이 한국에게 석유 외상 정책을 시행한 단기간에 수백억 달러의 결제 대금이 쌓이게 됩니다. 이란의 석유를 외상으로 사용하면 한국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 와중에 석유를 외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이자로 수십조 원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국제사회에 늦게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한국은 더 오랜 기간 무이자로 석유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굉장한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를 피해 중국에게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헐값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며 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석유 거래 발각된 기업들은 해당 계좌가 동결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외상거래나 다름없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란은 중국이라는 시장에 한정되어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에 외상거래를 한국으로 확장해 살 길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이라면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나중에 제재가 풀리더라도 결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한국은 국가적인 신용도가 좋고 한때 이란산 원유를 20% 이상 수입하던 단골국이기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란의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결제대금 미납으로 일부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를 맞이한 이란이 자동차와 스마트폰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사라지며 중국산 제품이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이란 현지에서 한국산 제품들의 점유율은 부동의 1위였지만 제재 이후 이란으로 공급이 막히면서 한국산 제품들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의 제품들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란 현지에선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란의 상류층이나 고위층에선 한국 제품을 인접 국가들로부터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등 한국산 제품이 굉장히 귀해진 상황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결혼하는 경우 혼수용품으로 인접 국가에서 직수입한 한국 제품이 최고 인기일 정도로 석유 수출 대금 미납과는 무관하게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한국이라면 석유를 외상으로 공급해도 나중에 돈 떼일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를 향해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지자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어서 미국과의 핵협상에서도 좋은 합의를 이룰 준비가 되었다며 미국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란은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등 핵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끝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핵 포기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그 이유는 동결자금이 매우 적어서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70억 달러 수준이 아니라 700억 달러 혹은 7천억 달러 수준의 동결자금이었다면 당장 돈이 급한 이란은 그동안 고집을 제쳐두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란의 석유 외상 정책은 동결자금 금액을 늘려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경제 위기에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했으며 미 의회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까지 서명을 마쳤었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맹 복원을 외쳐왔던 그간의 바이든 정부의 모습과는 달리 미국 우선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여러 나라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관련하여 뒤통수를 크게 맞으며 미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분위기를 봤을 때 법안을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간 한국의 도움을 받아왔던 미국 조지아주 정부에서 한국 편을 들며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크게 당황하며 달라진 태도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혼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 때문인데요. 미국 말만 믿고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던 현대자동차로서는 크게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 가능한 전기차가 없는 현대자동차이기에 법이 시행되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위기 상황에 미국 조지아주 역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나에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으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매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되면 조지아주의 공장 건립 등 투자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현대자동차의 투자 유치인데 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가 닥친 것이죠. 다급해진 조지아주 정부는 현대자동차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전기차가 받게 될 불이익과 관련하여 미국 조지아주의 정치인들이 연이어 해당 법의 개정 및 변경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를 비롯해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상원의원, 버디 카터 연방하원의원 등이 당파를 초월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대변인은 현대차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계속 대화 중이라며 조지아주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연방 차원에서 법을 변경해달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조지아주 자동차 업체와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 연방의회와 논의 중이라며 조지아주의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규제 차원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지아주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9월 14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및 한조지아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버디 카터 하원 의원 역시 현대자동차의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맹비난하며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며 앤드류 아이제너 대변인 우리는 조지아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법 조정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조지아주 투자 계획을 완전히 철회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이후로 무엇도 확신할 수 없게 됐으며 공장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현지 매체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가까운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현대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법 시행을 18개월에서 24개월간 유예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2025년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전기차가 생산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렇게 한국의 상황을 대변하며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현대자동차의 투자 유치권에 대한 우려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조지아주는 한 한국 기업의 큰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한국 대표 자동차 기업인 기아자동차와의 인연인데요. 2006년 3월 기아자동차는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웨스트포인트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기아자동차의 결정에 기뻐하며 마을 교회에 모여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여 기아자동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조그맣고 가난한 마을이었던 웨스트포인트에게 기아자동차의 투자 결정은 그만큼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웨스트포인트는 미국 남부 애틀랜타시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인구 3,300명 정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원래는 섬유산업이 융성한 마을이었는데 여러 신흥국의 등장으로 미국 섬유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산업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 들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고 몇몇 토박이들만 남아 명맥만 겨우 유지해가고 있었죠. 당시 마을의 빈곤율은 20%대로 미국 평균보다 높았고 소득 수준은 3만 불 조금 넘을 정도의 하위권 도시였습니다. 그런 웨스트포인트에 기아자동차가 진출하여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은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10억 불, 한화로 약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웨스트포인트뿐만 아니라 조지아주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직접 고용인원만 2,500명에 협력업체 고용인원은 7,500명에 달했으며 연계되는 사업으로 인근 쇼핑, 식당, 숙박 등 총 2만 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기아자동차의 조지아주 진출 소식이 전 세계인의 큰 관심을 끌 정도는 아니었으나 2년 뒤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시작으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찾아야 국가가 망하기 직전에 위기에 놓이고 만 것이죠. 실업률이 높아져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GM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생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조지아주에서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의 기아자동차 공장이 2009년 완공 예정으로 대규모의 신규 인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이 퍼지며 지원자가 폭발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모집 인원은 2,500명이었으나 지원 미국인 수는 자그마치 4만 3천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웨스트포인트뿐만 아니라 취업이 힘들던 다른 도시의 사람들까지 몰려 지원을 했던 것이죠. 당시 엄청난 지원자 수의 라타임즈, 뉴욕타임즈, 영국의 BBC까지 와서 취재해갈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공장의 설립으로 12.3%에 달했던 웨스트포인트의 실업률은 3%대까지 떨어졌으며 새로운 사업체만 20개 넘게 생겼고 식당 및 호텔 등의 매출이 2배 넘게 오르며 마을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마을 주민들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아차가 들어온 뒤 모든 것이 안정됐다며 기아차가 우리 지역에 공장 부지를 선정한 것이 너무 고맙다는 등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은 가동 첫 해인 2009년 1만 5천 대를 생산했으며 2013년 누적 생산 100만 대, 2019년 누적 생산 300만 대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생산력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2013년에는 기아자동차와 미국 직원들의 협동을 통해 3년 연속 최우수 생산성 공장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높은 생산성을 인정받으며 판매량도 증가했습니다. 미국 공장 설립 전에는 미국 내 판매량이 20, 30만 대에 그쳤으나 미국 공장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연평균 55만 대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 및 여러 이익을 가져다준 기아자동차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공장 주변에 2개의 도로를 새로 깔아주고 기아자동차의 이름을 따 기아 블러바로비의 VD와 기아파크 APKWI라는 주민들은 기아정천을 신의 선물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기아차를 애용했는데요. 우리 주민들은 금오일 포드차 안 탑니다. 일본 도요타도 여기서는 힘 못 쓰죠. 조지아주 대표 자동차 브랜드는 단연 기아차입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차 안 타면 안 되죠. 와 같은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 한국에 큰 도움을 받았던 조지아주에게 이번 현대자동차의 위기를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반응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올해 연말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힘들다며 미국이 제시할 세부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21세기 경영 환경 속에서 영원한 우방국도 영원한 적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지혜로운 방안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며 세계 시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